혁명 분할한 이후에 과연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거 좀 많이 기대하셔도 안 되고요, 기대를 안 하셔도 안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가는 결국은 펀더멘탈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면 분할을 했다는 이유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엔비디아가 다우존스에 편입될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짧게 여러분 미국 시장 지수에 대한 이해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있죠. 주식 분할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은 그런 경우에 이제 액면 분할이라고 그러죠. 액면 분할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나라는 상법상에 자기 자본을 발행할 때, 주식 발행을 할 때 액면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액면을 5,000원으로 할 수도 있고, 대부분 5,000원 하죠. 그거 자기 마음이에요. 우리는 액면을 10,000원으로 할래. 이건 10,000원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는 500원으로 할래. 그럼 500원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건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은 액면가가 없어요. 그 액면가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처음에 그냥 발행할 때 100주를 발행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10,000를 자본금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저절로 이제 나누기 하면 주당 얼마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꼭 발행 주식 수가 나오겠죠? 먼저 발행 주식 수 100주. 그런데 $10,000. 그러면 나누기 하면 저절로 1주당 기업 가치가 100불이죠, 그죠?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2억 주를 발행을 했는데, 주당 거래되는 단가가 가령 100불이다. 그럼 곱하기 해서, 요거 곱하기 한 요거를 시가총액이라고 그러죠? 시가총액이라고 그러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가령 $3조 달러다. 근데 지금 발행 주식 수가 수십억 주가 되죠. 그래서 요 발행 주식 수에다가 시가총액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누면은 이제 주당 금액이 되고, 그걸로 역산해서 발행 주식 수 곱하기 1주당 금액을 하면 이 시가총액이 되는 거죠. 하여튼 미국은 그 액면가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 무액면인 거죠. 그래서 항상 기업이 자본 조달할 때 뉴스 보시면 여러분 이럴 거예요. 우리 기업은 얼마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얼마의 기업 가치로 이번에 얼마를 자본을 유치했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액면가 얼마짜리를 몇 개 발행했다 이게 없어요. 없고 그냥 오직 주당 발행 가격을 얼마로 해서 몇 주를 발행했느냐 따라서 이제 기업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요건 그냥 너무나 상식적인 거라서 이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명 분할한 이후에 과연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거 너무 많이 기대하셔도 안 되고요, 기대를 안 하셔도 안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가는 결국은 펀더멘탈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면 분할을 했다는 이유로 기업의 이익이 늘진 않잖아요, 그죠? 단지 주당 발행 단가를 낮춰줬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에 이제 소규모 자금들의 유동성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주당 주가가 1,200불 정도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160만 원이 넘어요. 근데 한 주를 사는데 160만 원이면 한 주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래도 160만 원이 없으면 못 사기 때문에 이걸 10분의 1로 분할을 해서 이제
1200불을 120불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다 해서 이 주가가 막 수급적 이슈로 많이 올라갈 것 같으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오른다고 해도 그거는 펀더멘탈하고 관련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슈로 많이 오른다면 와, 이건 기업 펀더멘탈하고 관계없이 올라가는 거네. 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액면 분할을 했는데 마침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아주 굉장히 장내 펀더멘탈에 영향을 크게 주는 좋은 뉴스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더 지켜봐도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액면 분할한다고 해서 기업의 이익이 늘진 않아요. 그거는 꼭 알고 계시고요. 여기 이제 6월 10일 날 이제 오늘 밤에 거래되고 나면 이제 액면 분할 전 거래는 마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6월 10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날 주간 거래가 아마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프리마켓 거래 때부터 이제 주가가 10분의 1로 떨어지고 발행주식 수는 10배로 느는 걸로 거래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게 한 가지 이슈고,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 액면 분할이 아니죠. 액면 분할이 아니고 주식 분할이라 그래요. 주식 분할 이슈, 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봐야 되고 미국은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렸어요. 자본을 조달할 때 발행주식 수가 몇 주고 한 주당 얼마의 가치로 조달하느냐, 그것만 중요하고 그 두 개를 곱한 걸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다우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다우 지수 편입.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옮겨가고 그런 기업들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이렇게 크게 나눠서 두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구분은 어느 시장에 상장되었느냐, 이걸로 구분해요. 그러면 어느 시장, 코스피는 거래소 시장, 이거는 코스닥 시장, 이걸로 구분한다 이거죠. 그래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저절로 코스닥에서는 없어져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전 상장했다 그러면 코스닥에서는 상폐, 코스닥에서는 상장 폐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는 신규 등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시장이지만 이 운영 주체가 틀려요. 거래소하고 코스닥 시장은 서로 운영 주체도 틀리고 수수료도 틀리고 뭐 월급 받아가는 것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내년 되면 내년 3월부터인가요? 새로운 시장이 생기잖아요. 그건 또 여기랑 경쟁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가면 시가총액이 큰 기업인 경우에 코스피 200에도 포함될 정도로 시가총액이 크면 인덱스 수요가 생기겠죠. 인덱스 매수, 인덱스 펀드도 있고 ETF도 있고 그러겠죠. 코스피 200 추종하는 펀드가 코스닥 150 추종하는 인덱스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코스닥 50 지수도 있고 뭐 몇 가지 지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코스닥에 있을 때보다는 1위로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에서 코스피 인덱스 펀드의 크기에서 빼기 코스닥 인덱스 펀드 팬 것만큼 요것만큼이 플러스 값을 지닐 가능성이 크고요. 그것만큼 일시적으로 수요가 생기겠죠. 근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거래소를 바꾼다고 해서 기업 이익이 증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매매하실 때는 와,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히 좋아지겠구나, 천만에 만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 막바지 구간에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했죠. 그래서 뭐 주가가 50만 원 하고 이러던 게 40만 원 하고 이런 거를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15만 원까지 주가가 막 치고서 솟아 올라간 적이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정말로 잘못된 투자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긴다 그래서, 와, 호재다. 진짜 호재는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는 지수가 코스피하고 코스닥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시장 구분에 따라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으로 갈게요.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편입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릴게요. 다우지수는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다우존스 주식회사를 창업하신 분이 1874년인가 그때 만든 지수예요. 무지 오래됐죠, 그죠? 요거는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30개 기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10개 뭐 이렇게 갖고 출발했어요. 그 뒤에 10개로 전체 산업을 커버를 못하니까 저절로 늘려간 거죠. 계속 늘려가 지금 30개 정도 기업이고, 얘는 지수 산정 방식이 산술 평균하는 방식이에요. 산술 평균.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감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약에 편입돼 가지고 10% 오르면 30분의 1만큼 비중을 갖는 거예요. 주가가 10% 오른 거예요. 만약에 애플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애플이 10% 올랐다. 그러면 곱하기 30분의 1만큼 다우지수 영향인 거예요. 다우지수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무 고가의 주식들은 상장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가령 10% 올랐는데 1000불 하던 엔비디아가 1200불이 됐다. 그러면 이게 100불 하다가 20%가 오르면 얘는 20불이 올라가는데 다우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얘는 200불이나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왜곡되는 경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아마존, 애플, 세일즈포스닷컴, 다 이런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면은 반드시 액면 분할을 거친 다음에 다우지수에 편입이 돼요. 요 산술 평균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주식 분할을 하잖아요. 주식 분할을 하니까 주식 분할을 하면 다우지수에 들어갔을 때 왜곡되는 지수에 미치는 현상이 왜곡되는 현상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우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우리처럼 거래소로 구분하면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가 있죠. NYSE가 있고 그 다음 나스닥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수 산정할 때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NYSE 지수는 우리가 안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랑 그 지수 구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스닥은 그야말로 이제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거죠.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거고, 시장에 상장. 다우지수는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어떤 기업이 잘 나가면 걔 집어넣고, 이제 쇠퇴해 가는 그 기업들은 저절로 빼버려요. 그래서 다우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항상 그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죠. 왜냐하면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다우존스 회사가 이 회사가 장래성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확 빼버려요. 그러면 다우지수가 지속적으로 다우지수에 악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걸러내 주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위도 탈락되고 만약에 이번에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인텔이 탈락될 것 같다 그러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우지수는 항상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4만 원 올라갔고. 나스닥은 그러지 않아요. 나스닥은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라는 건 주당 단가 곱하기 거래되는 총 발행 주식수, 주식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시가총액을 모든 기업 거를 다 합산한 다음에 오르고 내린 거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나 애플도 여전히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이런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러하고 그 세 개 기업이 지금 거의 시가총액 거의 1경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럼 걔가 막 오르면 밑에 이게 막
그 작은 시가총액 애들은 오르지 않아도 지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S&P 500은 S&P라는 신용평가사가 있잖아요. 이 신용평가사에서 이 S&P 신용평가사에서 만든 지수예요. 미국에서 500개 기업 정도를 여기다가 대표 기업을 넣어가지고 있어요. 다우 지수랑 다른 점은 다우는 30개고 얘는 500개라는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얘는 산술 평균이 아니라 시가총액 웨이트예요. 나스닥이랑 똑같죠. 시가총액 합산해서 평균하는 이 방식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미국에 있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평가할 때 벤치마크 기준으로 뭘 삼느냐 하면 이 지수를 산정을 해요. 네가 S&P보다 잘했냐 못했냐. 내가 너한테 돈 맡겼는데 원래 절대 수익은 10% 났는데 S&P는 15% 올랐네. 넌 도대체 뭐 했냐 이놈아. 그러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의 운용사의 벤치마크 지수가 돼요. 벤치마크 지수가 되죠. 왜 그러느냐? 얘는 시가총액 방식이라는 거죠. 다우는 산술평균 방식인 거고. 그래서 이걸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셀은 미국의 러셀 인베스트먼트라고 그 회사가 있어요. 자산 운용 회사죠. 제가 한때 어떤 운용사 대표할 때 그 러셀하고 전략적 제휴해가지고 중성주 펀드 좀 팔아보겠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본부가 도쿄에 있어요. 그래서 도쿄 날아가서 업무 협의하고 또 홍콩도 날아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러셀 인베스트먼트 하고 그다음에 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있잖아요. 그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같이 이제 만든 지수예요. 얘는 시가총액 작은 거 모아놓은 거예요. 시가총액 순위로 해가지고 S&P에 안 들어가는 거. 일단 뭐 501등부터 뭐 1501등까지 모았다 그러면 러셀 1000 지수라 그러고 3000등까지 모았다 그러면 러셀 3000이래요. 그래서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게 뭐냐? 얘가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얘가 넘버원. 얘가 넘버2. 얘가 넘버3. 얘가 제일 더 올라요. 이유는 뭘까요? 자본주의는 승자 독식 구조니까요. 작은 회사는 상장이 딱 안 된 경우도 많죠. 나스닥에는 빅테크들이 여기 다 몰려 있어요. 특히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모바일 폰이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 나스닥과 다우존스의 차별성은 훨씬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터넷과 모바일이라는 게 연결 사회를 의미하는 거고 예전 같았으면 하드웨어 기업들이 골고루 있어가지고 어떤 지수가 특별하게 아웃퍼폼을 못했는데 연결된 사회가 되다 보니까 큰 기업들이 점점 잘 되게 가버린 거죠. 우리 인터넷 포털도 그 옛날에는 막 고만고만하게 많이 있었다가 한국은 뭐 네이버 다음으로 통일돼 버렸고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이 통일돼 버렸고 야후는 어디 가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드웨어 기업이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네이버도 있고 야후도 있고 뭐 엠파스도 있고 뭐 오만 개 뭐 다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한 회사가 잘하면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장돼 있는 여기 시가총액 큰 것들이 계속해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 빅세븐들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인터넷을 어떤 마케팅망으로 쓰거나 인터넷에 사람을 모으거나 모바일에 뭘 모으거나 최근 들어서는 AI에 뭘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큰 놈이 더 승자 독식을 더 하게 되고 저는 이 현상이 앞으로도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갑자기 막 빅테크들 주가가 떨어지고 러셀이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우가 막 나스닥보다 더 올라가고 그런 현상을 보기에는 어렵다. 펀더멘탈적으로. 왜냐하면 세상은 더 연결돼 있고 AI라는 거는 더더욱 많은 돈이 필요로 한 거고 AI는 더 초연결 사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퇴직연금 혹시 미국물 ETF 편입해도 되면 이제 공격적인 분은 나스닥 추정 인덱스 ETF, 그 다음에
나 중간만 할래. 이러면 S&P 따라가시면 돼요. 다우존스는 좀 동작이 느려요. 동작이 느려서 30개 종목을 그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여기 뭐 운송회사도 있고, 마트 회사도 있고, 인터넷 홈쇼핑 하는 회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자동차 회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얘는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을 담은 거고, 얘는 성장주 위주의 어떤 신규 벤처를 많이 모았는데 러셀 2000으로 내려가 버린 것들은 소멸되어 버리고 빅테크들 위주로 막 자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도 말씀드려요. 엔비디아가 지금 나스닥에 있어요. 여기에 엔비디아가 있는데 여기 엔비디아가 있어요. 있는데 다우지수에 편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면 그야말로 이전 상장이에요. 그러면 코스닥의 지수에 빠지잖아요. 그죠? 얘는 안 빠져요. 시장을 옮기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은 여전히 나스닥 거래소의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지수에만 요 지수의 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S&P에는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S&P에 편입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에서 편출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S&P 500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지금 S&P 500에도 들어가 있고 나스닥에도 들어가 있고 다우존스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다우존스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요 인덱스 펀드의 수급은 생긴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코스닥을 뺀 거 요것만큼이 수급이 생기는데 요거는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스닥에서도 빠지지 않고 S&P에도 빠지지 않고 러셀은 어차피 포함이 안 되니까 시가총액이 커져 있으니까 순수하게 다우존스에 들어가는 만큼 인덱스 수요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설명 들으려다가 미국 요 제도까지 설명을 드려야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국 주식 시장하고 우리나라 지수하고 뭐가 다른지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인덱스 수급 때문에 주가가 오를 거다 기대하는 거는 정말로 발이 빨라야 되고 그건 이제 매매자들의 시장이에요. 우리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생업이 있는 분들은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주로 깨어 있으면서 보시면 되고 이러한 이슈로 해서 일시적으로 펀더멘탈 밸류보다 높게 올라가면 차라리 이익 실현을 좀 하고 기다리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절로 내려와요. 그럴 거라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이런 이벤트만 쫓아서 막 사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 액면이 낮아졌으니까 막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 만약에 사러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이익 실현하고 또 다른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볼랍이죠.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는 그분들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투자자들을 또 그런 투자도 또 돈을 버니까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고 프로의 영역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10% 먹으려고 만약에 주가가 5% 올랐는데도 막 사러 들어오고 그러면 적정 밸류보다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 남도 좀 드세요 하고 좀 줬다가 다 팔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겠죠, 그죠? 펀더멘탈 밸류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 실적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6월 7일인데요. 엔비디아 다음 실적 발표까지 75일 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또 석 달 뒤에 시험 결과 나와요. 이제 시험 결과 나오면 석 달 뒤에 나오는 시험 결과가 이제 1학기 말 고사 같은 거죠. 제 보기에 성적이 또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오면 또 주가는 또 한 단계 레벨업 돼 있고 그럴 거예요. 대신 실적이 안 나오면은 또 주가는 내려가 있을 거고 미국 시장은 정확해요. 실적 따라 움직여요. 실적의 장기적인 어떤 방향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니까 한국 시장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는 것도 금지이고 무슨 막 모멘텀으로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 별로 잘 안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엔비디아 이슈로 요 편입될 가능성이에요. 현재는 가능성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국하고 다른 차이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